지금 이 순간 미국 하버드에서 벌어진 어떤 한 장면이 중국 언론과 국제 학계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국제관계학 교수가 수백 명 앞에서 한국은 석유보다 더 값진 자원을 갖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중국 대표단은 코웃음을 치며 한국엔 석유도 금도 없는데 무슨 자원이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 3분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출신 유학생이 단상에 올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발표를 이어갔고,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노트북을 닫고 회의장을 황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온 석유보다 강력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왜 중국 대표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토머스 라이트 교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보스턴의 추운 날이었어요. 외투를 꽁꽁 여몄지만 바람은 어김없이 틈새를 파고들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토론회가 열리는 케네디 스쿨 건물로 서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발표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있었죠.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제 앞줄에 앉아있던 이진우 학생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어요. 공책을 벌써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하버드로 유학 온 친구인데요. 바다나 무역로에 대해 워낙 해박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의 의욕 넘치는 얼굴을 보니까 괜히 제가 다 자랑스럽더라고요. 시작까지 5분 남았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제게 말해줬고 저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확인했어요. 강당을 둘러보니 무대 맞은편에 베이징 대학교의 장 교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표정이 무척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그 옆에는 그의 제자인 샤오밍 우가 알록달록한 차트를 책상 위에 정리하고 있었고요. 장 교수님은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인 1대1로 설계에도 참여하신 분이라더군요. 여러 나라를 잇는 거대한 교통망 계획이죠. 무대 뒤 스크린에는 오늘의 토론 주제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성공의 핵심은? 정말 오랫동안 나라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눈을 맞추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어느새 강당에는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고, 사진을 찍는 사람, 프로그램을 넘기는 사람, 국제 언론 기자들까지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자 강당이 금세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죠. 제가 마이크 앞으로 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과연 한 나라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풍부한 자원일까요? 석유나 금, 천연가스 같은 것들 말이죠. 아니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중요한 걸까요?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장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측 교수님을 향해 손짓했어요. 장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고 힘 있었죠. 역사를 보면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늘 잘 살아왔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 러시아, 호주를 보십시오. 자원 덕분에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곧바로 샤오밍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듯 말에 덧붙였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경제 상위 20개국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을 갖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때문에 부유해졌고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있게 컬러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관객들 중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죠. 금광이나 유전이 많은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문득 저는 진우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의 눈빛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펜을 두드리는 손끝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묻어났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 토론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거란 걸요. 교수님, 진우가 제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시각에 꼭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했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고 진우는 안경을 고쳐 쓰고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분명했어요. 감사합니다, 라이트 교수님.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장 교수님과 샤오밍의 자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지만 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신 이야기일 거예요. 관중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진우가 말할 때면 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집중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19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당시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7,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제 고향 서울보다도 10배는 큰 면적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상상할 시간을 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 아래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아주 많은 양이었죠. 다시 한번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르단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해안선 19km였습니다. 홍해를 따라 있는 짧은 해변이었죠. 이때 샤오밍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정말 최악의 거래네요. 그는 장 교수님을 살짝 밀며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예요. 그 넓은 석유 지대를 해변 몇 킬로미터랑 바꾸다니요. 몇몇 관객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요르단 사람들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강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유를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이번엔 활기찬 항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카방입니다. 요르단이 그 짧은 해안선 위에 만든 항구예요. 이 항구 덕분에 요르단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대 위를 천천히 걸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내륙 국가는요, 마치 문이 하나뿐인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을 다른 누군가가 쥐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몽골을 예로 들어볼게요. 석탄, 구리, 금 정말 훌륭한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나라에 팔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예요.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무대 맞은편에 있는 장 교수님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카바항은요, 요르단 전체 수출의 80%, 수입의 6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항구는 요르단 경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 교수님이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하며 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야기는 흥미롭군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여전히 중동의 빈곤한 국가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기반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주요 20개국인 G20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설명하던 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현재의 부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단기적인 부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저는 천천히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는 지금 당장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5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사라집니다. 반면 바다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요르단은 단지 몇 년 앞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자손들, 증손자 세대까지도 생각하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강연장이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고 무엇이 진짜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곧게 펴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더 가까운 예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짙은 배경 위에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났고 남한의 지형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 대한민국입니다. 진우는 조용한 자부심을 담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자원은 거의 없었어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았고 석탄도 적었고 금속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판잣집 앞에 서 있는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전쟁에 참혹한 피해를 겪은 직후 1인당 GDP는 겨우 $100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몇 분은 한 달 커피값으로 그보다 더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기자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도심을 흐르는 불빛들이 강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거실에 있는 TV, 그리고 세계 곳곳을 오가는 선박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슬라이드 앞에 두 장면, 전쟁 직후의 절망적인 모습과 오늘날의 번영, 그 극명한 대비는 많은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진우는 질문을 던진 뒤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위성에서 본 이미지 위에 밝은 색으로 표시된 주요 해상 무역로가 강조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바다죠. 관중들 중 일부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고 샤오밍은 눈을 굴리며 살짝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해안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전체 무역의 99.6%가 바닷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없었지만 세계와 연결되는 길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천연자원이 없었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교육을 국가의 우선순위로 삼았고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외국어도 배우고 수학과 과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바다를 활용해 배를 만들고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샤오밍이 참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도 바다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단 얘기 아닌가요? 자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의존한 거고요. 그건 오히려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우가 그 말에 방어적으로 나올까 잠시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부족했던 점을 오히려 가장 큰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을 극대화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다를 무역로로만 쓴 게 아닙니다. 그 바닷길을 달릴 배를 직접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는 세계 선박의 3분의 1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큰 컨테이너선, 가장 정교한 유조선 다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태고 싶었습니다. 경제학에는 자원 저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오히려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 자원을 파는 데 집중하느라 다른 분야가 약해지는 거죠. 반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생존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과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장 교수님이 자리에서 몸을 조금 옮기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석유나 금에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창의적이어야 했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기적을 만든 겁니다. 강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점점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 청중 중간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베트남 출신 학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 한국의 해상 무역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그 가치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순간 강연장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열기가 돌던 방안이 급격히 식어버린 듯 했어요. 이 질문은 아시아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를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라는 건 단순히 옆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진우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항구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보였고 수천 개의 화물 컨테이너가 마치 블록처럼 쌓여 있었으며 대형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부산항입니다. 1876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지금은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에요. 하루에도 287개의 국제 항로를 오가는 선박들이 이 항구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진우는 이미지를 확대해가며 항만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자국의 화물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물건들이 이곳에서 다시 실려 다른 배로 옮겨지는 거죠. 쉽게 말해 환승이 이루어지는 공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고 눈빛에서도 고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항행의 자유 덕분입니다. 바다 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죠. 그 순간 장 교수님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앞으로 숙였고 말을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는 살짝 비웃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고 바다에 의존하는데 그 바다가 중국 같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결국 한국의 경제적 자립은 착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긴장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진우는 턱을 살짝 굳혔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장 교수님, 진우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서명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역에서의 항행 자유는 모든 국가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바다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샤오밍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까지 휘저으며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의 역사적 권리는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단선은 중국의 전통적인 해상 경계예요. 우리는 단지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갑론을 박을 벌였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허둥지둥 메모를 하거나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마이크 앞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학문적인 토론의 자리입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학생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토론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법과 자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자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방금 전 논쟁으로 다소 흔들린 모습이었지만 발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번에는 한국이 바다를 활용해 이뤄낸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화면에는 축구장보다 큰 규모의 한국 조선소가 나타났고 진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3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죠. 학생이 그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진우는 대형 선박 3척 중 한 척은 한국산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LNG 운반선은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된다고 부연했어요. 이어 반도체 공장이 화면에 등장했고 진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장 교수가 반도체는 곧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라며 말을 끊었고 저는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자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창의성과 개방성, 자유로운 협업 문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청중을 향해 덧붙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다 덕분입니다. 무역과 정보, 인재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국이 내륙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우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화면엔 K-팝 콘서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제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BTS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처럼 전 세계가 사랑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샤오밍이 대중문화가 석유보다 중요하다는 거냐고 비꼬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창의성과 문화 교류도 물리적 자원만큼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이 모든 문화의 확산도 바다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도 해양을 통해 세계로 흘러갔어요. BTS 티셔츠를 입은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도 꿈꾸게 됐다고 말하자 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 연결이 경제를 넘어 교육, 관광,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그 순간 진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느꼈어요. 가난에서 시작해 조선, 기술,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고 장 교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진우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저는 다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했고 모두가 마지막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기 전에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세계와 소통하고 무역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인류 역사에서 그런 연결의 중심은 언제나 바다였어요. 저는 무대 위를 걸으며 아카바 항과 부산항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요르단이 자원을 포기하고 해안선을 선택한 이유, 한국이 자원 없이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은 해양 접근성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자원보다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마지막 규정이 멈춰도 바다는 여전히 우리를 연결할 거예요.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학생들의 눈빛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오밍이 진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심스레 가까이 갔습니다. 의외로 샤오밍의 표정은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신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희는 자원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토론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리죠. 저도 한국이 이룬 발전이 자랑스러워요. 샤오밍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 되게 좋아해요. 룸메 없을 땐 한국 드라마도 보고 BTS 노래도 들어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식이 전혀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가 교육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강연장을 나서려던 참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석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죠. 석유는 몇 세대에 불을 줄 수 있지만 바다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연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처럼 그런 가치를 이해한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과 문화의 리더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그 성공의 비결이 국민들의 결단력과 창의성, 노력에 있었음을 되새겼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보다 연결과 유연성을 가진 나라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바다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석유보다 더 귀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